근로 현장을 찾아가는 다문화이의 버스. 오늘의 승객은 근로유관기관 종사자입니다. 으쌰, 상쾌한 아침이구나.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우리 버스에 타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걸. 저기, 이 버스 타도 되나요? 물론이죠. 손님, 그런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전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지원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되시겠네요. 일단 버스에 타시죠. 이 손님에게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지? 근로유관기관 종사자들이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진작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면 좋겠어. 그럼 출발해볼까? 오랫동안 노동력을 외국으로 내보내던 한국은 1980년대 후반 들어서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1980년대가 왜 그렇게 변하는 시점이 되느냐 하면 첫째로는 농촌 인구의 감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와서 그 도시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980년대가 되면 이미 농촌 인구가 대부분 다 도시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노동자들을 도시로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진학률 상승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20%대에 머물렀던 대학 진학률은 2015년이 되면 무려 70%가 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과거와 달라지는 점은 예전에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대부분 대학을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공장을 움직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젊은 신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확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대기업 사업장들은 많은 개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그 사내 복지가 확대되고 작업 환경이 개선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작은 사업장들에서는 그런 개선을 이룰 만한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격차가 커지게 되고 저임금 사업장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저임금 사업장의 구인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노동력이, 인력이 풍부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른바 노동력의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백, 이 구멍에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서 채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2015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3.6%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로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 중에는 결혼 이민자도 있고 재외동포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여러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일을 하러 온 사람들, 즉 근로자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민자라든가 한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이미 취업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근로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면에 표를 보시면은 한국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 출신 인력은 무려 112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근로 현장에 가더라도 외국 출신의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이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바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출신의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는 그동안 몇 단계를 거쳐서 변화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1991년에 해외 투자기업 산업연수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이 연수생들을 국내에 도입해서 일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해외에 있는 자기네 회사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제도였습니다. 이후에 1994년에는 단체 추천 산업연수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서 해외에 투자하지 않은 국내에만 있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들도 연수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후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2004년에는 고용허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 제도는 외국 인력을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도입을 하는 제도인데 초기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존의 산업연수제와 병행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이 되면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신규로 도입하는 해외 인력은 고용허가제로만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현재의 이 제도는 초기에 비해서는 분명히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라든가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타 업종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이해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에 받는 교육은 사실은 체계적이지 않거나 또 부실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인 고용주가 받는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이것도 너무 짧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방식, 내용이 도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외국 인력 도입과 관계가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유관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속했던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손짓을 하거나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문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욕 또는 위협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행한 행동이 문화 차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악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러한 문화 차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한국인 근로자나 고용주, 그리고 관련 기관 종사자도 직접적, 간접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소속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기재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과 사업장 변경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한국어를 아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의사소통이 미흡하거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련 기관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문서는 더욱 험한 장애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사실 한국인의 경우에도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 어려움과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서류 기재 내용과 방식이 생소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종사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서류를 작성할 때 정확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는 기업과 주변 생활 환경에 대하여 상세하고 실질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취업하는 기업 현장에 당도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거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종사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할 기업과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기업 주변의 숙소를 얻는 방법과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만약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면 기숙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꼭 기억해 두었다가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연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한국인 근로자가 경력이 더 많고 직급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 한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할 때 큰 목소리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고함을 치냐 또는 왜 야단을 치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부당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급한 상황이거나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손윗사람이 참견하거나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을 고분고분하게 듣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젊은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인권의 개념도 익숙하지 않았고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갈등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팁을 한국인 관리자나 동료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젊은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필요할 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외국인 근로자의 나이가 20에서 30대의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수준이 낮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착각하여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말을 할 때에도 명령이라는 느낌보다는 업무 지시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한국 사람을 대할 때 기본 예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군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도 예의 없이 대하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다문화권의 문화적 다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조금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시계나 우산은 죽음 또는 이별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므로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는 뒤집지 않고요.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머리와 발을 가장 신성시하므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일반 건물 내에서
문턱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는 행위는 원한이 있거나 결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왼손으로 물건 음식을 권하거나 악수하지 않으며 대화 중 코를 만지면 무시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수호신이 양 어깨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므로 신성한 부분에 타인이 접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머리는 영혼을 담는 곳으로 생각하여 만지는 것을 싫어하며 악수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가급적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큰 소리로 질책당하는 것을 싫어하며 소리 지르는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돼지고기, 술, 살아있는 음식을 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몽골의 경우 손가락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나쁜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존심이 강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머리를 만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이해하며 대화를 나눌 때 손가락질을 하거나 발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말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행위도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부르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며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행위는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모든 외국의 문화를 미리 알고 나서 외국인을 적절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종교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종교는 매우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기독교와 불교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이슬람은 비교적 생소한 종교입니다. 제 주변에는 간혹 이슬람교 사람들을 무섭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 이슬람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숫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에 지나지 않거든요. 아랍 속담에 서로 알아야 친해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 되어지는 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종교에 이르는 이슬람은 아랍말로 원래 순종과 평화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문명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랍 지역 말고도 세계 5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세계 인구의 5분의 1쯤 되는 15억 이상의 무슬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인도 같은 나라들이죠. 이러한 이슬람은 종교의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슬람교에는 흔히 5기둥이라고 하는 신앙 실천의 기본이 있는데요. 신앙 증언, 예배, 종교 부금, 금식, 그리고 성지 순례 등입니다. 무슬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샬라라고 불리는 예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하루 5번의 일상 예배인데 해 뜰 때쯤부터 정오 무렵, 오후, 저녁, 밤에 성지를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1년에 한 번씩 이슬람력 9월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일체 먹고 마시지 않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삼가는 일종의 고행의식이죠. 여기서 라마단 기간이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코란의 첫 번째 경전을 받은 것을 기리기 위해 순종의 의미로 금식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슬람 고유의 종교와 문화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며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니 이에 대해 좀 더 알고 이해하며 가까이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작업 중간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근무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기도실이 없는 곳에서는 작업장 한쪽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라인 작업이 중단되어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세요. 먼저 별도의 시간보다는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라고 권유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작업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마친 후에 조금 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작업 시간 중에 기도를 하게 허락해주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작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석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를 기르기 어려운 중동 지역의 환경, 그리고 그것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코란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재미삼아 무슬림에게 돼지고기가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회사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곳은 아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업의 효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세요. 식사가 제공되는 사업장의 경우에 여유가 된다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을 위해서 다른 메뉴를 준비하기를 권유해 주세요. 회식을 하러 갈 때에도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음식이 제공되는 식당으로 가면 좋겠죠?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슬람교에서 허용된 음식은 할랄, 금지된 것은 하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람의 경우는 많지 않으며 모르고 먹거나 굶주릴 때와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용서가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할 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내 기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최초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할 기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 기업 정보로 주소와 전화번호만 제공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유관기관 종사자는 관내 기업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외국인 근로자의 해당 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초 사업장 취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변경 등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기업 부근에 방을 얻어 생활하고자 할 때 방세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죠.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병원이나 마트, 기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당혹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는
관내의 생활 정보를 정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해당 언어로 이를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기업에 취업 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지원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인권 침해나 성폭력 등의 상황에 봉착할 수 있고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정리하고 대처 방법을 기술한 자료를 외국인 근로자의 해당 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외국인 근로자 최초 입국 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난 외국인 근로자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하루는 공장에서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소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소가 자기한테 너랑 나랑은 똑같아. 왜 똑같냐고 물어봤더니 너도 한국에 들어올 때 도장 받고 들어왔지? 나도 한국에 들어올 때 도장을 받고 들어왔어. 너랑 나랑은 똑같아. 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 쓸모없으면 기계처럼 버려질 거야. 나도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쓸모없으면 고기가 될 거야. 너랑 나랑은 똑같아. 전 이 이야기 속에서 한국 사회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분명히 본국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을 텐데 왜 한국에서 자기 일을 소와 동물과 비교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친구도 분명히 저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하게 노동력, 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의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있다고 해서 저희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인데 이 친구들의 발에서 너무 발냄새가 나서 제가 좀 말을 돌렸습니다. 몽골에는 아직까지 디지털 카메라가 없죠? 모바일 핸드폰이 없죠?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한국 땅이 어디 땅인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이제 징기스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오해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은 서로의 문화와 이해를 또 존중에 대한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고 마치 다른 나라를 좀 더 낮은 비하되어져서 이야기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센터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들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고 상담이 이루어지면 마치 상대방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상담 활동가들 역시도 제가 겪었던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존중과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속에서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이해해 주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종사자가 교육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겠죠. 종사자의 업무는 대부분 규모가 크고 강도가 높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는 기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과 생활 환경에 대한 조사를 세밀하게 하고 이것을 자료로 정리한 후
외국인 근로자 해당 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인쇄하여 자료로 비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사자 혼자의 노력과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게 일해왔습니다. 그만큼 애썼기에 지금 이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배려 등이 가능하겠지요. 종사자의 사명과 노력이 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사자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이것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직무 재설계와 다양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근로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어떤 역량과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손님의 기관도 외국인 근로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좋은 기관이 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근로유관기관 종사자를 위한 근로현장 다문화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